이번 전시의 헤테로토피아 신화가 된 회화 전시 연계 프로그램 이만나 작가님과의 대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이번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박은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신 이만나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좋은 날, 나들이 가기도 좋은 날인데 이렇게 저희 미술관에 직접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신 발걸음 해주신 만큼 좀 풍성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하시다가 2000년대 초반에 또 독일로 이제 그림 유학을 갔다 오게 되세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이제 한 200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지금 작가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주목받는 이제 한국 구상회화 계열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좋은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이세요. 오랜만에 구상회화를 다루는 전시가 많지가 않아서 요즘 되게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좀 소위 말하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이미지나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픽셀 같은 이미지가 많은 지금 현 시대에 이렇게 오롯이 유화로 그런 되게 섬세한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과 저희도 전시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전시 제목이 헤테로토피아인데요. 이제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 자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철학자 중에 이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어떤 공간에 대한 개념에서 새롭게 이제 제안한 개념인데, 일단 쉽게 먼저 말씀드리면, 헤테로토피아는 이제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을 지칭을 하지만 이제 유토피아랑 조금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토피아는 현실에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말하는데, 이제 헤테로토피아 같은 경우는 현실에 존재하지만 좀 일상과 다른 규칙으로 흘러가는 공간의 개념을 말해요. 그래서 이번 전시와 관련해서는 작가님께서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제 학위 마치시고 개인전 여실 때 제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다시 작가님의 작업을 관통하는 개념이기도 해서 저희가 헤테로토피아라는 제목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작가님께 그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본인의 작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세계를 느끼는 방식에 대해서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느낄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책을 찾아보고 하다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세계가 말하자면은 좀 이원화되어 있는 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화라는 영역이고 또 역사라는 영역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 엘리아데라는 종교학자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역사는, 그러니까 사실로 기록된 역사는 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신화의 아주 작은 영역일 뿐이다. 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가 현실을 감싸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원시 신앙에서도 이 신화적인 존재가 존재하는데, 최고의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그 기능을 상실해서 저 멀리 이렇게 사라진다. 그 아득한 신의 존재가 된다. 그 대부분의 원시 신화에 다 이렇게 그런 유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나머지를 작은 신들이 대체한대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신, 대지의 신, 그런 것들이 대체를 하고, 그 역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제 그 아득한 신을 이렇게 청원하는 거죠. 제발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 신이 역사의 지평위로 등장을 합니다. 다시. 그래서 역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신화가 해결해주고 다시 역사의 지평 아래로 사라진다. 말하자면 세계에 대한 어떤 생각을 보고 내가 왜 그러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저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문득 너무 낯설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옛날에 논문에도 썼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녁을 먹고 친구들이랑 산책을 하다가 뒷동산에 올라갔는데 마침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뒷동산이 꽤 넓은 이렇게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노을이 예쁘다가 너무 빨개서 나를 덮칠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치 외계의 침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다가 전율을 일으키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식은땀이 나고 있는데 옆에 친구들은 예쁘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말도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포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왜 그 시간에 그 광경을 보고 나는 이 현실에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될까? 그런 순간에는 마치 시공간의 흐름이 끊어져서 나만 혼자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말하자면 엄청난 현기증과 함께 태고의 세계에 이렇게 혼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립감과 두려움과 뭐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인간의 태생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 세속화된 세계 곳곳에서 신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첫사랑을 만났던 장소는 특별하죠. 시간과 공간이 그 장소에 가면 다르게 흐를 수 있어요. 그런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도 그런 공간이 잔존한다. 그것을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된 세계 안에서 여전히 신화적인 역할을 하는 곳, 장소. 그것은 저한테는 우연히 만나는 어떤 그 낯섦의 순간 내지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작업의 소재가 되는 것이고요. 꼭 이제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뭐 어떤 배경이 되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반드시 알고 감상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전시를 할 때 최대한 너무 많은 정보를 먼저 주기보다는 그 감상자분들이 먼저 작품을 이제 시각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원래 자기 마음에 닿는 해석이 작가의 의도와 자신의 그런 해석이 맞닿았을 때 진짜 감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론 같은 거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셨다고 해도 전혀 뭐 죄책감이나 조금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작가님의 그림 세계에 담겨진 철학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이제 공통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세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전시를 준비할 때 철학 같은 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작품으로서 보여줘야 되니까 저희가 작품을 고를 때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표작으로는 이제 가장 최근 작업인 저희 전시 포스터 작품이기도 한 길가 작품도 있고, 또 작가님 하면은 되게 거의 시그니처처럼 가장 유명한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없는 풍경이라는 작업도 있고, 초기작부터 시작하신 모퉁이라는 작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바탕으로 작가님의 그림 세계에 담겨진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림을 그리냐면 말로는 설득을 못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재주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림으로 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낯섦을 느끼는 개인적인 어떤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순간과 공간을 만났을 때, 그래서 저는 아까 친구들한테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뭐 그런 감정, 상태, 경험 같은 거를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사진은 찍고 싶지만 그려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순간에 내가 그 직면했던 대상들은 꼭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체를 파악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낯선 울림 같은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스스로도 이해하고 싶고, 또 한편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너도 당해봐라. 잘 그리면 이 그림을 보는 사람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사는 일상에서 얼마나 큰 감정의 파도를
경험할 수 있는지 한번 겪어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물론 많이 달라졌죠. 그런 낯설음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무의식이 깨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철학이 정립되었다기보다는 내가 사는 세상에서 왜 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고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뭐 그거 정도가 나의 철학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그죠? 네. 네. 작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보태드리면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낯설게 다가온 감정, 이런 생소했던 감정이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알베르 까미의 그런 까미가 말했던 문학 작품에도 녹아 있는 개념인데, 그 생경하게 하는 그 낯설은 감정이 까미가 말하는 감정과 조금 유사하다고도 이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 위에 있는 모퉁이 작업 옆에 작업 노트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도 두 갈래 길이라고 저희 2층에 전시된 작업이 있는데, 그 작품 사진 옆에 제가 같이 좀 이해를 돕고자 넣어드렸어요. 이제 작가님께서 이런 노트를 써주셨는데, 까미는 외부 세계를 관습이 아닌 그것 자체로 접촉할 때 생기는 생소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것이 내가 낯설음이라고 말하는 느낌에 대한 가장 적합한 설명이라고 생각된다. 라고 작업 노트를 남기셨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까미의 작품 중에 시지프 신화라고 되게 철학적인 에세이가 있거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조금 아시고 나서 또 저희 전시 보시면 또 다가오는 게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시지프스라고 있는데, 그 신들의 노여움을 사는 일을 하게 돼서 평생 바위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돌을 무한 반복 이제 계속 밀어 올리는 그 형벌에 처해져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계속 내가 힘껏 그 돌을 올려서 다시 원상복구 해놨는데 돌이 계속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돌을 밀어 올리는 시지프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까미는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왜냐면은 그 시지프가 무의미한 걸 알지만도 자기 자유의지를 갖고 이제 돌을 올리고 나서 잠깐 내려오면서 잠깐의 휴식을 취할 때 그래도 그때 자신만의 보람과 그런 인간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되고 주체적인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시지프 신화라는 그 소재를 바탕으로 이제 자신만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에요. 그래서 작가님께도 이제 젊은 시절에 읽으셨던 작품 중에 한 작품일 거고, 이런 것이 조금 그런 작가의 작업 세계에 영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얘기를 하네라고 발견을 했죠, 제가 까미를. 그러니까 까미가 저한테 영감을 줬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논문을 쓰면서 이 책 저 책 막 찾아보는데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네? 라고 이렇게 발견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까미의 작품도 한번 읽어보시면 또 저희 이만나 작가님 작품의 또 이미지와 오버랩 되는 면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런 내면적인 거에 대해서. 네. 이제 다음 질문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유독 그 풍경을 중심으로 작업을 전개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내가 풍경을 그려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받다 보니 내가 다른 걸 안 그리는구나라고 좀 알게 되긴 했죠. 사실 저는 얼굴을 잘 못 알아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두 명은 잘 알아보지만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대로 다음에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약간의 안면 인식 장애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역으로 척클루스 같은 화가는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얼굴을 정말 똑같이 자세하게 그렸죠. 그걸 극복하려고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흥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을 그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어떤 낯설음을 느끼는 것에 반응한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주로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안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풍경이나 대상이나 사물이나 사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공간과 같이 있는 사물이기 때문에 풍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소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네. 질문 주신 분께서 답변이 되셨으리라 믿고 또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일상에서 그 좀 다르게 다가오는 시간의 흐름을 포착해서 그것을 어떻게 화폭에 재현하시는지 새롭게 구축을 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질문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흐르는 시간을 그 화폭에 붙잡는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서 시간의 흐름이 균질적이지 않게 어긋날 때 어떤 낙차를 경험했을 때 그 감각이나 앞에 있는 대상, 나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신반의하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도 모르고 보시는 분께서 공감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는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전시 작품 지금 1층에 있는 공간의 작업 먼저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부분 저희 전시회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작가님 다른 전시회에서도 보셨던 작품, 반가운 작품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제 길가라는 작품 옆에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없는 풍경이라는 작업이 있고 가변 풍경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작품을 가장 이제 또 많이 흥미롭게 보고 가시는 분이 많았고 미술을 좀 많이 아시는 어떤 분께서 2000년대 이후로 서울의 그런 도시 풍경, 우리가 진짜 사는 도시 풍경을 이렇게 큰 캔버스에 그리는 화가가 정말 드물다. 이만나 작가가 거의 유일한 것 같다라고 엄청 세밀하게 좀 이렇게 연구하고 가신 선생님도 계신데 저도 큐레이터 일을 10년 하면서 제가 반추해봤어요. 정말 구상회화, 요즘 내가 봤던 구상회화 작가님들 작업에서 정말 실제하는 우리 도시 풍경을 그린 작가가 있나 없나 했는데 정말 저 작업이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변 풍경과 그 더 이상 거기에 없는 풍경에 대해서 작가님께 말씀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그리고 이거와 연관돼서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좀 재밌었던 게 주로 서울에서만 소재를 찾으시냐고 풍경에 대한 이런 질문도 있어서 같이 이어서 한번 작업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길가 작품은 아마 성남 쪽일 겁니다. 경기도일 거고. 저 이제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입체동이라는 작품은 영음미술관 경기도 광주이고요. 여기 약간 분홍색 끝에 있는 두 갈래 길은 울산에서 본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본 것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제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뭔가를 느꼈을 때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첫 봄밤도 네, 첫 봄밤은 이제 성남. 자택 아파트 하다. 자택은 아니고 작업실이 있었던 여수동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앞에 조경석으로 장식을 해놓고 굉장히 먼지가 뒤덮여 있는 겨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거의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을 막 심어놨더라고요. 얘네가 살아남을까 했는데 봄이 왔는데 꽃을 피는 거예요. 걔네한테는 첫 봄이죠. 첫 봄 밤이었어요. 근데 그게 조명이 살짝 비쳐서 마치 우리를 봐 하면서 이렇게 무대 장치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린 작품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없는 풍경이 제작된 배경 히스토리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그 제일 애착이 가는 뭐 그런 질문이 있어서 그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뭐 하나를 꼽으라면 힘든데 사실은 저게 제일 커요. 그래서 제일 크다는 거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건 크게 그려야겠다. 하지만 나는 힘들다. 힘들 것이다. 뭐 그런 게 이제 있죠. 각오가 서 있어야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똑같은 사이즈긴 합니다만 저게 더 복잡하잖아요. 2012년 정도에 저기를 그러니까 유학 갔다 와서 서울 쪽에 출강을 가면서 저기를 그러니까 거의 처음으로 지나가게 된 것 같아요. 의식을 하면서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고 늦봄이었던 것 같고 늦봄 아니면 이제 이른 겨울 정도였던 것 같고 비가 이제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 차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를 보게 된 거죠.
운전하다가. 그래서 막 그때는 이제 그 핸드폰 카메라가 없으니까 디카를 항상 이렇게 조그만 걸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막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생경하게 느껴졌거든요. 저기를 그 전에도 몇 번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파리가 있었겠죠. 겨울이 아니어서. 그래서 저 뒤에 집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어떤 그 삶의 어떤 공간과 그 밑을 정말 꽉 막혀서, 그죠? 지나가는 어떤 그 자동차들을 보면서 삶의 어떤 한 부분인 것 같고 저한테는 되게 무척 낯설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찍어놓고 그냥 계속 보류되고 있었죠. 찍는 건 굉장히 많이 찍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기를 다시 지나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변 풍경이 그 이후의 모습이에요. 집들이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빨리 그렸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활론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사물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 유아기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인형하고 대화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대답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나서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겠죠. 저는 어떤 낯설음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근데 저걸 빨리 안 그려줘서 제가 없어져 버렸나?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려야겠다, 크게 그려줘야겠군 하면서 이제 그리게 됐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더 이상 거기 없는 풍경이 되었고, 그리고 저거는 이제 가변 풍경이에요. 저게 고정된 상태가 아니고 또 변할 거잖아요. 이제 변했어요. 그리고 옆에 아파트가 쫙 들어섰고 엄청 비싸다고 하던데요, 저기. 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되게 각별한 느낌, 인상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공간에 맞게 작품을 배치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씬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만족스러웠고, 이렇게 또 그냥 이런 배경을 모르시고 그냥 독립된 개체로 작품을 보시다가 이제 또 이런 서사를 알게 되시면 너무 다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이번 전시에서 가장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아마 저희 전시 끝나면 또 언제 어디서 보기가 또 기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전시 기간 동안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제가 또 제 전공이 미술사라고 말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미술관에서 만나는 작품들이 이제 동시대에, 지금 저희는 동시대의 미술을 다루는 미술관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현대 미술을 만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미술사적인 근거, 이제 영감을 얻으신 뭐 이제 화풍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조형적인 메타포가 되는 도상이라든지 영감을 얻으신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녹아져 있어요. 다만 그 미술사 속 작품을 뭐 똑같이 재현하거나 그런 맥락은 전혀 아니시고, 그래서 저희 작품, 전시 작품 중에 이 작품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여기 앞에서 사색을 하시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그 작가님의 이제 성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드린 자료 중에 이 책자 보시면은 제가 참고하시라고 도판을 넣어드리긴 했는데, 그냥 이게 지금 작가님 작업실에도 걸려있는 미술사의 명작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도 이런 미술사의 다양한 작업을 보시면서 좀 많이 울림이 있으셨던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작업 노트에도 보시면 아르놀트 베클린의 작업이 이 공간을 지나가실 때 좀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 얽힌 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와 작품에 대한 얘기를 작가님께 한번 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강변북로를 지나가다가 일정 이상을 보통은 안 가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좀 더 가게 됐어요. 일산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저것도 이제 사진을 막 이렇게 창밖에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중에 셀렉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약간 초봄 정도, 늦 겨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잎이 다 떨어지니 뭔가 그 앙상한 이제 실체가 보이는데, 한국의 풍경이지만 저는 약간 고성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
벽체 구멍들도 막 뚫려 있고 한 것이 정말 그 맥클린의 그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안에는 사람이 엄연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 순간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고, 말하자면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예술가들한테 이제 그 작품이 영감을 준 이유도 우리의 유한성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는 어떤 장면인 것 같거든요. 인간이라는 유한성이 볼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이제 그 배에 망자가 누워 있어요, 관에. 그리고 그 배가 강을 건너서 묘지일지 아니면 이제 이승일지 그 세계에 이제 다다르는 장면이거든요. 저기가 이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를 이제 들어가면 다음 장이 열리는 걸 수도 있고, 마치 그런 어떤 곳처럼 저한테는 느껴져서 성처럼 느껴졌지만 섬일 수도 있겠군이라고 생각을 했던 작품입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작가님께서 그 작품의 주제를 미리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작품 구상이나 작업을 하는지 여쭌 분이 계셨고, 더불어서 이제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시냐, 이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셔서 중복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도 좀 같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저한테 다가오는 대상을 이제 소재로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주제를 정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말하자면 셀렉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미리 정하고 하진 않고 대신에 이렇게 다가온 대상들을 포맷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궁리를 많이 해요. 더군다나 이제 커졌을 때, 이거 크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이 고민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면 절대 안 되니까, 이렇게 변형했다, 저렇게 변형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리지는 않고, 항상 어떤 이제 사전 작업을 하는데, 그런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작업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은 좀 다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저런 이제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6달 정도를, 작업을 하는데, 마지막 한 달 정도에서 두 번째 작업이 겹치게 되는 것 같아요. 스케치를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동시에 펼쳐놓고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이게 안 끝났으면 이걸 하다가도 계속 저걸 이렇게 보게 돼서 결국에는 마지막쯤에는 그림이 계속 젖어 있거든요. 더 진행을 못 하니까 이제 그때 다음 작업 이제 스케치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이제 길과 비슷한 정도 사이즈는 한 4달 정도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커지면은 붓질도 좀 커지고 행동도 커지고 해서 비례해서 막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이제 어떻게 지루함을 이기시냐. 네, 그 작가님 작업 시간이 이제 좀 긴 편이시긴 한데, 그 이제 작업을 할수록 소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이 많아지시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드는 내면의 갈등이나 고민을 좀 이렇게 다스리는 작가님만의 뭐 방법이 있으신지 질문 주셨는데, 아마 여기 미대 전공자분이 주신 건지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성향도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타고난 성향도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저 이제 오픈 때 왔던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친구도 작가인데, 그림이 좀 시작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바로 찢어버리죠. 근데 이제 저는, 시간이 오래 들 걸 알기 때문에 절대 망치면 안 된다.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성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성실함의 재능을 일단은 타고난 것 같긴 하고,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죠. 근데 사실은 성실함을 좀 나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유학 갔을 때 그 친구들이 작업실에 없어요. 독일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 오는 친구도 있고, 물론 이제 개념 미술을 하거나 영상을 하거나 다른 거를 이제 회화를 하는 친구가 많이 없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동양인들은 성실해 이꼴 창의성 부족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성실하니 몸으로, 창의성이 부족하니 몸으로 때우는군. 그래서 그거를
조금은 나도 성실하지 말아야지 뭐 이러면서 그랬던 적도 있었지만 근데 돌아보니 그게 어쨌든 중요한 저한테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실증 안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집착도 되게 좀 심하거든요. 완성이 안 되거나 마음에 안 들 때는 죽어라 계속 그걸 물고 늘어져요. 딴 걸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전환하지 못하고 그런 성격이 좀 제일 큰 것 같고 다른 거는 가끔씩 소설을 읽는 거. 그러니까 전환이 필요할 때는 이런 푸코나 뭐 그런 거 안 읽거든요. 저는 더 이상 뇌에 뭘 집어넣고 싶지 않고 다른 세계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게 좋은 이제 그게 소설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약간의 휴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들어서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거의 2층에 있는 작업 중에서 저희 이번 전시 아니면 또 언제 볼 수 있지 모를 작품이 하나 좀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캐비넷 안에 있는 그 작은 작업들인데 담배각 같은 이제 기성품, 공산품에 있는 그런 상자 케이스에 이제 펼쳐진 형태로 회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독일 유학 초기에 그리신 작업인데 다른 데서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독일로 유학 가려고 결심했을 때는 이제 회화가 굉장히 그 낡은 매체로 평가받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올드한 것을 계속해도 될까라는 질문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제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계속 하는 거죠. 영상이라든가 첨단 어떤 그런 것이 미술과 결합을 해서 한창 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유학을 가서는 어쨌든 간에 확장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회화라는 것이 가진 한계가 있잖아요. 벽에 붙어 있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공간 안에 점유하는, 공간을 꽉 차게 하는 느낌으로 확장시킬 수는 없을까. 그 당시에 봤던 전시 중에 또 독일 작가 카타리나 그로세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는 에어건이라고 하나요? 그로 작업을 하는데 공간 안에 뭔가가 침입해서 공간을 안에 스미는 듯한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도 봤고, 그래서 뭔가 그리기로 확장이라는 어떤 이제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갔었죠. 그래서 첫 1년 동안 어학 준비하고 이제 대학 어플라이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작은 방에 기숙사 한 뭐 7층에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이렇게 창이 굉장히 크고 창을 열고 보면은 이제 밖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완전히 그냥 성냥갑 같은 뭐 그런 데서 이제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나온 것이 어떤 굉장히 작은 상자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나인데 또 반대로 세상은 우리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자가 세상을 감싸 형태로도 보이고 또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역으로도 이렇게 펼쳐보고 막 상자를 가지고 당시에 이제 담배를 이렇게 사서 조립해서 피면서 그 남은 이제 껍데기를 가지고 막 그런 작업을 해본 거죠. 그래서 공간 안에서 뒤집힐 수도 있고 또 우리를 감쌀 수도 있고 한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 가변적인 어떤 거대한 공간을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그려봤던 아이디어 스케치 드로잉들이었어요. 이제 그게 실현은 못 됐죠. 말하자면 이제 그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일단은 비침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각도에 따라서 비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뭐 LED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요즘에는. 하지만 당시에는 물리적인 그림으로는 각도가 변하면 비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술관을 이제 수요일이었나? 일주일에 한 번 학생은 공짜인데, 미술관을 다니면서 거장들의 회화 작품을 만나면서 공간을 꽉 채우는군.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만한 작품인데, 뭐 코로의 작품, 뭐 크지도 않은 거, 뭐 그런 건데,
공간을 장악하고 나를 다 저 시절로 되돌리는구나. 이게 회화가 가진 힘이구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나는 자신이 없어서 전공법으로 그러지 않고 장치를 달려고 한 거 아닐까? 그런 것들이 거추장스러울 정도의 작업을 나는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화로 이렇게 되돌아온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초창기에 그 이제 스케치들이 담겨 있는 작품들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번 전시 출품작 중에서 인상 깊었던 작업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회화를 이제 다른 이제 3차원의 그런 공간 개념이나 어떻게 좀 새로움을 찾아서 그 화가의 그런 치열한 고민과 뭐 흔들림과 그런 노력의 흔적이 담긴 작업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감상에 추천을 드렸던 작품이에요. 어떤 흔들림이 있고 나서 이런 되게 단단한 견고한 작업들이 탄생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마무리를 들어가야 될 시간이 돼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번 전시가 이제 이만나 작가님의 이제 화업에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많은 창작 활동을 하실 예정인데 그 화업에 있어서 좀 한 번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움이 되는 전시가 되길 바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큐레이터 투어도 하면서 관람객 중에 한 분이 저 두 갈래길 작업하고 이제 여러 가지 모퉁이, 작가님 모퉁이 작업을 저랑 같이 걸어 다니면서 감상을 했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 두 갈래길 작업을 보고 이제 제가 감상이 어떠셨냐 물어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작품이라고 말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지금 되게 생각보다 뭐 헤테로토피아부터 뭐 멜로봉티까지 좀 어려운 얘기도 간혹 오갔었는데 이런 것도 뭐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정말 이렇게 작가님이 그 그림 한 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림은 이제 나를 비추는 세계, 나의 내면을 투영하는 거울이라는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우리 내면에 좀 좋은 정서적인 그런 감정을 좀 담아낼 수 있는 데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좋아하는 말 중에 이제 이것도 메를로봉티가 한 말인데, 그 화가는 자신의 몸을 세계에 빌려줌으로써 세계를 회화로 바꾸어낸다라는 정말 기가 막힌 말을 남겼어요. 정말 메를로봉티는 이제 화가의 세계, 그 예술 중에서도 미술에서도 회화에 엄청 관심이 많았던 미학자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뽕띠의 이 말을 그 세계를 회화로 바꾸어낸다라는 말이 이제 그걸 보는데 작가님 작업이 좀 떠올랐었어요. 저런 더 이상 거기에 없는 풍경이나 벽과 같은 그런 관념적인, 어쩌면 실제하지만 관념적으로 다가왔던 그런 것들도 화가가 그림으로써 우리가 그 장면과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 새로운 시야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정말 작가님한테 딱 생각나는 그런 미학자의 말이었고,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프로그램 오늘의 부제가 지독한 그리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 고통스러울 걸 알지만서도 지독하게 정말 이거 틀리면 안 돼, 망치면 안 돼 하는 마음가짐과 좀 오랜 작업에도 천착하고 계시는 작가님의 작업을 항상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이제 공지 드리자면 저희 전시 기념 엽서입니다. 작가님의 대표작 중에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저희 길가 작품과 성 작품이 있고요. 그 이제 오늘 특별히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가님께서 친필로 그 오늘 날짜까지 이제 영원히 기억하시라고 서명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인이 다 달라요. 제가 글씨를 못 써서 쓸 때마다 네, 다릅니다. 그래서 양해해 오늘 주세요. 잊지 말고 꼭 챙겨 가시고요.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